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절정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쇄신안을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송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당 정치개혁 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쇄신안을 연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86그룹 용태론이 최근 분위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맏형격인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81학번 연세대 동기인 우상호 의원도 총선 불출마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 조금 전에 본인의 SNS에 또 그렇게 밝히면서 86그룹의 용태론이 그야말로 이제 물꼬가 트이게 됐구나라는 인상을 주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사실상 저도 좀 다니다 보면은 밑바닥 민심이 안 좋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커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에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줬고 또 지방 권력까지 줬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와 개혁을 했느냐. 그냥 안주해 있었던 건 아니냐. 네.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반성과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송 대표가 그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출마를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86 용태론이라는 것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청년들이 참 올라갈 수 있는 86그룹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에 있는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들이 국회의원직에 있는데 이게 초재선뿐만 아니라 3, 4선 의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권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86그룹 전체에 대한 용태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3, 4선 의원들 그거는 뭐 민주당의 일부 많지는 않죠. 일부 86그룹 그러니까 학생운동 지도부 출신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고 3, 4선 중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열린우리당하고 같이 협당을 하면서 3선인가요? 4선, 또 4선으로 늘었던데 3선 연임 금지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정치권의 이런 어떤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다 투표를 통해서 다 당선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86그룹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전에 민주화운동 세대에 대한 폄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참에 정치권에서의 이런 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온전에 있는 특권, 기득권 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은 불철저했고요. 그리고 재벌 개혁 문제라든가 또 관료 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사회 제반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하게 그 부분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송 대표의 어떤 이러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적폐적 특권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전 다시 화제에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 여기에 더불어서 3월 9일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 그리고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이 세 곳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 탈당을 하거나 의원직 상실을 한 지역구인데 특히 정치 번지인 종로 무공천 방침은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는 일련의 오늘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해도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민주당 브랜드 가지고는
대통령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핵심들이 짜낸 전략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7인회가 시작된 백의종군이고 또 586의 퇴진 요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미 기득권화된 이 민주당이라는 게 최소합니다만 사실은 주체가 586 운동권이 주도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운동권 논리, 20년 전에 80년대 논리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권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부터 탈피하자는 거고 송영길 대표가 먼저 선언을 했고 우원식 의원이 이제 우원식이 아니라 우상호 의원이 뒤를 바치는 건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뒤에 놔두고 종로 문제는 아시는 대로 이낙연 그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상당과 안성은 기존의 민주당 의원의 범법 행위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세 군데는 무공천하겠다, 공천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로가 중요한 이유가 상징성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게 되면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없지만 민주당과 연합해서 뭔가 하고 있는 후보라는 분이 나올 거예요. 그분과 또 국민의힘에서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보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와 연동돼가지고 서울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종로와 서초는 뭐 양종 다 공천할 것 같으니까 붙는 거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쭉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쪽 목소리도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런 쇄신안에 대해서 특히 이 시점에 있어서 설 연휴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명절 민심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 시각에서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바닥 민심이 안 좋고 지금까지 쇄신과 변화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비주류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주류 세력 86그룹이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용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종로라든가 안성이라든가 그리고 청주 상당은 민주당이 나가면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민주당이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천하지 않겠다. 물론 이것이 지난번 보궐선거 때 서울과 부산에 안 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원죄가 있는 게 사실인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당선될 수 있는 국회의원 3석이라면 한 석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현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무슨 운동권 세력이다. 이게 나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과거 국정농단 세력이다. 그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 당선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새롭게 나타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3, 4선이에요. 자치단체장도 3선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4선, 5선까지 하게 되니까 물이 고이는 거고 지역에서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저 시도가 저는 완전한 송영길 대표만의 판단 아닐 것이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살점을 띄어낸다. 내가 내용은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나중에 항상 이런 몇 년 후에 이제 뒷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서로 암묵적 묵계나 아니면 서로 모른 척하면서 짜고 치는 것일 수 있다는 게 상식 판단이다.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나 7인의 저런 제안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먹히느냐. 다시 말하면은 다른 586 의원들, 586 위원장들, 우상호, 송영길 대표를 제안 이런 분들이 동의해 주느냐. 좀 더 넓히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번에 무조건 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되니까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해줄까? 아니면은 이 자체도 후보 이재명 후보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왜 당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다져야 되냐? 이런 논리로 반박할까? 이렇게 의문을 좁힌다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당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586이 사실은 뭐 누가 뭐라든 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보여요. 주류,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것을 주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저런 노력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저런 선언은 적어도 정치 쇄신을 통해서 당 쇄신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투영된 것으로 맞다. 근데 그 부분의 평가는 국민 시청자들이 할 테지만 제가 볼 때 당내에서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는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전 당내 문제 돌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서진들 특히 DJ 때 DJ가 이제 출마했을 때 고동교동계의 6인방이라고 그러죠. 권노가본이라든가 당시에 서른 의원 이런 분들이 저 선언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자기들이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 그것은 결국 무슨 것을 의미하냐 하면 집권하더라도 그 측근이라든가 뭐 이런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청와대도 가고 장관도 하고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라고 버리는 세력들 이 네. 세력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대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일째 지금 경기도 순회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인 만큼 어제도 눈물을 보이면서 그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낸 만큼 사실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 민심 이방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이고 그리고 지지율 흐름도 최근에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죠? 경기도는 경기 인천은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나은데 특히 서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수치는 안 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인 이 부분을 결국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어제 성남에 가서 진짜 눈물을 쏟으면서까지 제발 새로 출발할 테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처지가.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경기 북부를 가면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민 연 100만 원 농민 기본소득 보장하겠다. 식량 자금률 60%를 높이겠다. 이런 공약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급하시면 좀 실수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했던 건가요?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보면은 기존에 한 250만 가구 공급한다 그래서 어제도 311만 가구, 60만 가구를 늘렸는데 이에 310만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에 107만 가구를 늘리겠다고 딱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에 8만 가구, 용산의 그 주한미군 기지에 10만 가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다 107만 가구를 하면 지금 서울 시내 전체 가구가 제 기억이 맞다면 350만 가구쯤 돼요. 현재 350만이 있는데 여기다 107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땅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고 이게 현재 350만 가구의 3분의 1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데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 건데 이 정부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지만 가장 문제인 부동산 정책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계산일 터인데 현실성 문제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주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관련 얘기입니다. KBS에서 또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됐고요. 그중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또 얘기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화 과정에서 밝히면서 그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일각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녹취록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얼마나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자신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국이란 또 이제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갖고 얘기한 게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참 이런 발언이 검찰총장 당시 부인 시절에 자기가 본 느낌을 얘기한 건데 저는 혹시나 이게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찰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또 김건희 씨가 또 관여한 것이 아니냐 집에서 뭐 그런 느낌마저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이게 내려왔으면은 가족 전체를 수사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 딸하고
조민 씨 뭐도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건데 이게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가 만약에 그러면은 김건희 씨에게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그럼 장관 안 해나 그리고 사퇴했다 그러면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확실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예. 그 사람이 아니 나 안 해, 나 앞으로 그런 거 안 해. 그런다 수사 안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윤석열 총장이 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를 하기하니까 검찰이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또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몇 회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수사관들 80명이나 풀고 말이죠.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이 이제 조국 장관한테 붙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범죄인가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잘한 건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 집안까지 다 탈탈 털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심은 다 우려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 측면을 이 김건희 씨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김건희 씨가 이제 뭐 등판한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그 7시간 45분 통화 녹취록이 다 공개되고 또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된 겁니다. 이거 전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얘기했다가 공론화되면서 더 이상 그 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자기 내조만 한다 그랬잖아요. 내조만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숨어 있으면 더 문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나오겠다라는 것인데 또 사과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그 통화 내역을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하여튼 미투 발언에 있어서도 보수처럼 돈이 있었으면 안 했다. 또 이제 뭐 누구죠? 안희정 씨는 자기 남편과 불쌍하게 생각한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참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무속인 논란. 내가 무당보다 더 잠을 잘 본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 건가요? 다 그거는 자기가 한 발언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했던 그런 발언과 행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인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청와대로 갔을 때 우리나라 국가가 무슨 국가가 되느냐 도대체 AI 시대와 디지털 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 과연 점과 영의 기운을 통해 갖고 예. 국가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걸 사과 한마디도 될 것인지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이 계속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김건희 씨가 공개 등판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아직까지 등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런 건 일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다만 등판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열려진 것은 맞다. 5년 전에 김정숙 여사께서 자명하면서 전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또 장애시설이라든지 다니면서 그냥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보통의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현장에서 피부로 호흡하면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배우자께서도 그 길을 그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조언. 예, 김 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인터넷 포털에 프로필을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낙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씨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판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부각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판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지. 예. 제가 뭐 김건희 씨가 등판할 것 같다 하면 언제 할 것 같다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정보도 예. 없고 제 큰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지적하고 싶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게 MBC부터 쭉 보도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게 알려지게 되면 완전히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할 거라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지도가 왜 안 떨어지지 않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크게 보면 이게 그래도
후보께 아니라 후보 배우자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드러난 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단건으로 보면 굉장히 어색한데 그 기자의 유도성, 멘트, 질문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걸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거리는 지점도 있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가 상당히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국 문제 보십시오. 조국에 대해서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한 충념에서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무슨 잘못이야. 왜 이렇게 커졌느냐. 아니 그렇게 뭐 유시민 씨한테 몇 사람에서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이 더 커진 거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것이 어제 얘기했던 결국 애가 무슨 잘못이냐고. 자기가 그게 자기 이게 조국 씨 부부가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애한테까지 피해가 안 갔을 텐데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걸 앞뒤를 다 이해하고 나면 큰 문제 없이 보여진다고요. 적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점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나는 점을 안 친다. 왜? 내가 일반 점 치는 사람보다 기가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건진과 천공에 대해서도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었다. 이런 일련에 쭉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 이분이 뭔가 오히려 소탈하고 털털하다 내지는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시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무소로 밀어붙이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윤석열 후보와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는 게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한 거란 말이에요. 이 집을 아직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저 김건희 씨는 제가 볼 때는 뭐 등판하든 말든 그것은 선대본에서 판단할 텐데 이 정도면 저는 등판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시점을 잘 보면은. 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적어도 뭐랄까 아주 그 일하는 워킹 우먼에 대한 그런 퍼스트레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게 조신한 조용한 내조를 하는 영부인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 한 얘기 발언을 제가 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웬만한 무당은 내가 봐준다. 내가 무당을 더 잘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남편의 고시 볼 때도 뭐 3년 뒤에 붙는다. 그다음에 대통령 출마도 누가 얘기해줬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영빈관도 옮겨야 된다. 자, 제가 말씀 조선시대 때 태종 11년 때요. 이 요소와 음사를 금합니다. 태종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그 요술과 어떤 그 주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국가 권력에 있어서 저 사람 배신할 사람이야. 왕의 역적될 인물이야. 관상이 그래. 손금을 보니까 그래. 이게 엄청난 그 내부의 피바람을 불고 오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김건희 씨가 이 주술과 이 무속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인재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장관 쓸 때 관상을 보고서 손금을 보고서 쓸 건가요? 그러면 그 영부인의 그 어디서 문틈에서 봐갖고 저 사람은 장관인데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런 우려와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문제를 그럼 김건희 씨가 나와서 뭐 공개 활동할 때 저 문제를 어떻게 털 것이냐, 뭐 자기가 한 발언이 있고 행위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국가적 입장을 봤을 때도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어이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뭐 한 건 한 건 반박할 이유도 없고 한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영빈관이 이전에 근무하더라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누님 제가 아는 도사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누님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그럽디다.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러니까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손쉽게 옮겨야지. 이렇게 응대해 준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자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니 무슨 김건희 씨 근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무속인이니 점술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 그거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 영부인이 되는 김건희 씨가 어떤 뭐 집무실로 아니면은 뭐 사저로 사람 불러서 누구 손꼽 보고 이럴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공적 영역까지 그 힘을 빌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런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니냐. 지금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달리고 공격받고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슨 역할을 명확한다. 우리 어떤 21세기의 언론이나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고 그래서 지나친 공격이라고 국민들이 보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